지금 소개받은 김효수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했었었는데요. 올해 저 또 뵈신 분 있으시죠? 오미자 그러면 일반 현황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긴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미자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일반 오미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흑오미자. 흑오미자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보셨나요? 제주도.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남원에서 심으면 안 되냐? 심어도 자랍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이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제주도에 있는 자원은 육지로 보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섬에는 섬의 소득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 육지라고 부르죠. 육지로 넘어가게 되면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소득 자원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섬에 있는 그 섬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곳이 울릉도죠. 약초를 많이 하고 또 약초를 소에 먹여서 팔자면 비싸게. 근데 약초를 외부로 반출을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죠. 눈개승마라고 약초 들어보셨나요? 그게 울릉도 가면 그 반찬으로 많이 나오는데 리필을 안 해줍니다. 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약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미자 같은 경우도 흑오미자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무미자. 나무미자는 보시면 다 남쪽에 따뜻한 지역에 있죠. 얘는 일반 오미자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관상수예요. 이거를 열매를 따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상록수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노원키소람에서 일부 키우고 있는데 이런 관상수로의 목적을 하고 있지 이걸 열매로 해서 활용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흑오미자와 일반 오미자 이 두 군데만 보셨을 텐데 오미자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이 지역이 여기 세 군데예요. 여기. 어느 나라죠?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 세 개 지역에서 우리나라 면적의 10배 이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냥 다 접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미자를 생과로 수확했을 때 어떻게 되죠? 장기가 저장이 되나요? 네. 오기 전에 다 물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산이라고 들어온 거는 동결 건조되거나 일반 멸품 건조된 것들만 들어오죠. 오미자가 중국산이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키로에 2,800원밖에 안 했습니다. 말르는 것이.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중국이 2008년에 올림픽을 한 이후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중국을 갈 때마다 인건비를 물어보는데요. 여자 한 명에 4만 원에서 5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마른 오미자를 한약방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때 다 중국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방도 한계가 온 거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오미자를 말려야 된다 하지만 솔직히 생거와 말린 거 가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부 그걸 실행하고 있는 지역이 무주입니다. 무주 지역에서는 마른 오미자를 차라리 못 팔아서 청으로 만들어서 쟁이분이 좀 가치가 가격을 좀 덜 받더라도 하자 해가지고 전량파 납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로도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적인 차이는. 이 오미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예요. 예전에는 오미자를 식용으로 청으로 만들어 먹던 거는 얼마 안 됐죠.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애들이 기침에 좋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청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 약용으로만 썼습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 오미자를 약용으로만 처음에 쓰게 했습니다. 식용으로 못 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남았죠. 근데 지금은 식용으로 이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재고량은 솔직히 없습니다. 말린 거 말고.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FTA 협정을 맺으면서도 이것을 중국 자체에서도 식용으로 니네들 이용해라 라는 그 조항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생과로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시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약용작물 생산 현황을 보면요. 오미자가 상당히 생산량에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내려온 거예요. 원래 인삼 다음이었습니다. 재배 면적은 당연히 1위입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이제 생강이 워낙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량도 많이 되는데 인삼은 이제 약용작물에서 별개가 됐어요. 인삼은 따로 분류합니다. 그냥 인삼과 약용작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삼은 별도로 해서 인삼을 뺀다고 하면 오미자가 거의 세 번째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가장 많았었죠. 복분자가 약용작물에서는. 근데 아시다시피 복분자가 뭐 파동을 겪고 나서 고창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그 뒤로 거의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거의 전체 면적의 80%는 아직도 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6품목을 제외하고는 이 밑에는 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원도 일부 괜찮긴 하지만 나머지 거는 재배 면적 대비해서는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100% 다 수입할 것 같지만 약초의 50%밖에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 같은 경우도 우리 보시면 인삼이 다 중국 것만 들어올 것 같지만 화기삼이라고 들어보셨죠? 캐나다에서 재배하는 인삼. 걔네들은 인삼을 막 100만 평씩 해가지고 다 차광을 수평으로 해서 100만 평씩 다 쳐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인삼인데 뭐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혹시 상식이 될까 해서 얘기하면서 드리는데 인삼을 먹으면 열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오르나요? 네, 거짓말입니다. 네, 그거는 임산으로 해서 결정 난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효과가 5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화기삼을 팔아먹기 위해서 고려 인삼이나 중국 인삼을 먹으면 열난다고 계속 오보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인삼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상식이 되어왔죠. 인삼 먹으면 열난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오미자의 농가와 면적 그리고 생산량입니다. 보시면 전라북도가 많이 줄었어요. 농가 수는 많은데 그만큼 소면적으로 재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보시면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수확 면적이 300ha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강원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남은 여기 가깝잖아요. 함양 그리고 산청에서 또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어쩔 수 없는 경북입니다. 문경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 거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쪽에서 다 소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경 것들은 거의 다 서울로 이동해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경남에서 산청이나 함양 거는 남원에도 온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쪽이 좀 위협받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저희 무주나 진안 장수는 대부분 전주나 대전 이쪽으로 무주는 또 대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가 조금 페널티를 갖고 가는 게 금산에 약초 유통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그쪽에 주로 무주 사람들은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조금만 높게 책정해도 받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년 오미자 가격 결정 협의를 할 때 항상 1,000원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무주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고려를 해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미자 효능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미자를 파시면서 이건 뭐에 좋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에 좋아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자자 들어가니까 정력에 좋다고 말하시죠? 거의. 오미자도 정력에 좋다는 거는 밝혀져 있는데요. 끝에 자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정력에 좋다고 있죠. 5개가 뭐가 있던가요? 대표적으로? 오미자가 있고 부기자. 예, 부기자, 복분자. 나머지 2개가 좀 들어보셨을까요? 토사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마연자 하나가 사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력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증강시키기 위해서 먹게 하려고 5가지를 말려서 가루내가지고 한으로 만든 건 오자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불려주고 있고 오미자는 대표적으로 생맥산이라고 하는 우리 약재로 많이 먹고 있죠. 인삼과 오미자, 맹문동 3가지를 섞어서 여름에 해갈에 좋은 약재를 먹고 있습니다.
그 한약방이나 문의해보시면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오미자가 들어간 건 진짜 맛이 있더라고요. 약재지만서도.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당연히 오미자는 신맛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C에는 어떤 맛이 가장 강하죠? C 안 드셔보셨어요? 그 TV에 보니까 문명에서 어떤 뭔가가 자기는 막 자신있게 먹더라고요. C를 씹어가지고. 저는 절대 못 먹겠던데요. 엄청 씁니다. 이 C는. 이 C가 어느 정도의 쓴맛을 가지고 있냐면요. 가금 C가 우리 오미자의 항산화 성분이 아까 뒤에 나오겠지만 C의 80%가 들어있습니다. 과육에는 20%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C에 있는 것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 C를 분말화시키려고 가루를 내는 과정에서 그 기계를 못 쓰게 됐습니다. 쓴맛이 쪄들어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 쓴맛이 강한데 이 앞으로 가공 파트에서는 이 C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여기에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시험장에서 만든 품종도 미국에 가져가서 실제로 똑같은지를 분석을 했는데 역시 동일하게 C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정체적으로 다 C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미자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있는 거, 이 시잔들인 이것 때문에 오미자가 급격하게 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게 기침과 천식에 좋다고 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이 성분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게 되면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침이나 천식에 좋다고 하는데요. 이 오미자는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료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TV 보시면 탄산음료 광고는 몽땅 나오고 있죠. 보면 요즘에 오히려 과일 음료 광고도 거의 안 나오고 탄산 콜라, 사이다, 뭐 스프라이트, 환타 이런 거는 꾸준하게 광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과일 음료를 물론 단가도 많이 맞추기는 어렵지만 이 음료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탄산음료의 소비량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죠. 그만큼 탄산음료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미자를 또 쥐에다가 간 기능 효과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투입해본 결과에서도 역시 간 손상에 13% 완화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술을 드시게 한 후에 물과 숙취 해소 음료 그리고 오미자 추출물을 드시게 해본 결과 알코올 분해 능력이 빠르다는 것을 효과를 알아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고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네.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미자가 감자에 500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소비자들이 뭐가 좋아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그 부분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PLS 같은 경우는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PLS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는 것도 다 소비자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미자의 주요 항산화 물질은 씨앗의 80%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타겟으로 할 것이냐가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추출을 해봤을 때 오미자가 솔직히 이거는 시잔들인의 양인 것 뿐이지 다른 성분은 아닙니다. 추출될 때 알코올 추출하는 것이 설탕 절임도가 210배 정도 더 추출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보면요, 한약재를 예전에는 물에만 달여 먹었잖아요. 약재를. 그러면 알코올에 녹아나온 성분은 하나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로 추출하는 것이 좋다. 결국에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술 담궈 먹으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런데 그렇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탕 절임한 후에 오미자는 술을 부어서 다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술을 목적으로 한다면 배합비율을 달리하게 돼요. 오미자 50%에 그리고 알코올, 술 30% 그리고 설탕 20%를 넣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술을 제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청을 제조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술을 부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어내고 술을 다시 했을 때는 2개월 정도 담가두면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미자 제품 보시면 다 보시면 엑기스는 이거 뭐 워낙에 많이 보셨겠지만 오미자 사탕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잼, 비누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장수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오미자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소비가 안 됩니다. 1년에 예전에는 800만 원 정도 돼 지금 50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소개하려고 도에 행사가 있을 때 소개하려고 그래서 판매를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있고 차나 진액 이것들은 다 보셨을 거고 이렇게 사탕 녹여 먹는데 사탕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팔고 있고 그리고 오미자 화장품도 있고 이건 좀 많이 판매가 지금 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오미자를 차에 우려 먹듯이 화장품에 이 티백을 넣어서 우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황산화물질이 녹아 나와서 그걸 발라주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오미자를 그 열매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줄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오미자가 열매 말고도 밭에 들어가시면 향기가 엄청 진하잖아요. 오미자 직접 줄기 잘라가지고 청을 담으셔도 오미자가 빨갛게 나옵니다. 하지만 식품으로 써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미자는 식품공전에 열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외의 것을 본인이 먹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걸 판매했다고 걸리면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이걸 바꾸려고 진흥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미자 부산물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이 줄기가 독성물질이 없다는 걸 판정해내면 식약처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그 절차가 상당히 어렵죠. 하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노력 단계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미자 막걸리. 이건 제가 상주 문경 갔다가 오면서 상주에서 봤는데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거 막걸리가. 이거 유통기한도 상당히 짧던데 이렇게 막 많이 놓고 파는데 소비가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문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증류주도 오미자 투명에서 팔고 있는데 이것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별로 저는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오미자는 그래도 빨개야 좀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미자의 일반적인 얘기와 현혹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서 서론 부분을 드렸던 건 내가 뭘 하기 전에 약초를 항상 문의가 와도 판매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라. 그리고 이것이 효능이 어떤지 알고 해라. 그런 얘기를 먼저 드려요.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제외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별로 관계는 크게 없다지만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는 위치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자, 이제 오미자의 식물학적 특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험장에서 아치형으로 하우스 형태로 재배했던 그래서 잘 나와서 사진 찍어놨는데 오미자는 잎은 크게 다른 바가 없죠. 다른 작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4에서 7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줄기가 가장 그렇죠. 혼자 서지 못하고 다른 뭔가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대 많이 잡아본 야생에서는 8m까지 간다는데요. 저는 8m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6m 정도까지 봤습니다. 함양 같은 데 가보니까요. 사과 농사를 짓고 그 울타리를 그대로 쓰면서 높이를 엄청나게 높게 해놓은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확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놨냐 했더니 수량만 많이 나오면 자기는 상관없다. 그냥 다 사다리 올라가더라도 다 따겠다. 네, 상당히 효과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울타리형에서의 한계점이 빨리 열매를 따고 빨리 끝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이 형태를 아치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바꾸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잎 보시면 이 줄기 같은 경우는 신초가 오미자가 열매를 맺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올해 나온 신초가 내년에 열매를 맺는 줄기가 되기 때문에 올해 7, 8월까지 어떻게 신초를 키웠느냐가 내년 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신초 굵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초 굵기에 따라서 암꽃 비율도 다르게 나타나죠.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분 상태나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암꽃이 많이 피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줄기 높이에 따라서의 암꽃 비율을 보면 줄기 높이가 높아질수록 암꽃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 현상을 혹시 아시나요? 오미자는 악어 같은 경우는 악어가 알을 낳아놓고 땅속에 있는 온도가 차갑냐 따뜻하냐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되듯이 얘도 똑같습니다.
빛이 많이 받는 쪽에 암꽃이 피고 빛이 많이 들지 못하는 곳에 숫꽃이 많이 피게 되죠. 그래서 암꽃이 주로 위에 쪽에 포진하고 숫꽃은 아래쪽에 포진하는 거죠. 그래서 연차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거지게 되면 잎이 다 꽃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해서 숫꽃이 많이 피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점에 가면 갱신을 해주는 이유가 그 시점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꽃 같은 경우는 자, 암꽃, 숫꽃은 다 아시죠? 이 부분은 자웅동주입니다. 한 나무에 암꽃과 숫꽃이 같이 피죠. 근데 따로 피는 건 자웅이주입니다. 서로 따로 피는 거. 그 재작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오미자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이 문의 전화가 와서 오미자 묘목을 사야 되는데 암나무와 순나무를 사야 된다고 그런 문의가 있었었는데 암수가 다르지 않고 한 나무에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암수가 다른 나무가 있는 대표적인 것이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암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숲나무를 사이사이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는데 이번에 청양에 있는 구기자 신장에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는데 그냥 암수가 하나로 있는 그 품종을 개발해서 이제는 구기자도 한 나무만 심으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또 발전했었습니다. 오미자는 햇빛이나 영양상태, 수량 이런 거에 따라서 암꽃이 당연히 많이 피죠. 노령화가 되면 갈수록 뭐가 많이 피죠? 숫꽃이 많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 오미자는 꽃이 피면 거의 반개월부터 이틀까지 이 시점 것까지만 거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시점이 지나면 다 낙하돼서 떨어집니다. 거의 그래서 이 시점에서 수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미자는 어떻게 수정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벌레에 이루어지나요?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물이 내리지나요? 예, 풍매화와 충매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충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비가 또 오면은 좀 수정률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때 가물다고 스프링클러를 위에서 돌려버리면 수정률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오미자가 개화할 때 기상의 문제가 가장 전에는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 16년 것만 제시했는데요. 17년, 18년은 음이 넘게 되었죠. 이때 5월 상순의 온도가 약 1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미자는 개화기 때 서리를 맞게 되면 전부 다 그 사이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때 좋은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데 서리 피해를 막기라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뭄 같은 경우는 관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위에서 내리는 걸 막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때 15년 같은 경우는 우주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서리로 인해서 생산량이 30%가 감소해버렸습니다. 근데 또 서리는 아무 지역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도 서리가 오는 지형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남은 지역은 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서리가 많이 오는 편인가요? 5월까지도? 5월 초에 많이 오나요? 네. 진안 같은 경우도 만상 시점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대부분이 꽃추모 나갈 때 이제 설이 안 오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몇 번 벼락을 맞긴 하죠. 그런 상황도 오고 있는데 이 설이가 현재까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설이 저온 피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인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꽃이 다 아예 수정이 안 되고 고사해버리거나 수정 불량되는 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판매보다는 가공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또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받으면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안에 있는 씨가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 보셨나요? 네. 근데 이거는 재배해보시더니까 어떠시던가요? 문제가 있으시던가요? 씨만 빠져나왔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씨가 빠져나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미꾸의 법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암꽃이 위에 피고 숫꽃이 아래쪽에 피는 그 이유인 거죠. 얘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세워서 울타리형처럼 재배하면 제가 아까 빨리 수확하고 빨리 끝나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 얘는 청소년처럼 키만 크려고 해요. 이세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커야지 해가지고 생장만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얘를 눕혀주기 시작하면 생장을 좀 더디게 하면서 이제부터 이세를 번식하기 위한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눕혔을 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그 결론까지 오는 것을 리코메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리코메 법칙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오미자 재배법이 울타리형이었다가 갈수록 조금씩 어떻게 되나요? 수평으로 바꾸려고 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왔죠. V자형이 대표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치형으로 변한 이유가 그거죠. 처음에는 수직으로 자라다가 나중에 곡선으로서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암꽃을 많이 피우게 되는 그런 형태에서 아치형으로 최종적으로 많이 갔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꽃을 많이 피우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이 아치형의 형태는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태풍이나 이런 거에 내재 형태 때문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단점은 좀 평지 쪽에서 좀 가능하지만 너무 경사가 심한 산간지는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영 설명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뿌리는 다 아시겠지만 지상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우거지지만 뿌리는 막상 캐보면 정작 이것밖에 없죠. 이런 작물을 무슨 작물이라고 하나요? 청근성 작물이라고 하죠. 사과나 배처럼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신근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가뭄을 엄청 많이 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점적관수나 스프링클러를 활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수가 없으면 오미자를 재배하지 마시라고 그냥 저는 말씀드려요. 15년부터도 가뭄이 엄청 심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내년에는 이러진 않겠지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더 계속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고온 피해까지 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수는 이제 오미자에서 필수적인 요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적관수는 이게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점적관수는 한 곳에 집중된다는 단점이 있고, 스프링클러는 멀리 퍼지지만 이렇게 위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물에 병이 많이 오게 되죠. 물을 많이 닿게 되면. 그런 단점이 있어서 보면 요즘에는 두 가지를 그냥 같이 활용하는 농가분들이 많이 있고, 스프링클러를 위에다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작게 해서 조그만하게 도는 스프링클러를 밑에다가 설치를 하죠. 그래서 밑에서 골고루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미자를 보시면 강수량이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지금 회색이 평년이에요. 30년 평년. 네, 15, 16 이 시점 보시면 다 평년에 16% 한 4배에서 16배 정도까지 물이 안 오는, 비가 안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관수 시설의 필요성을 갈수록 느끼게 해주고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주에서 갔을 때요, 관수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하순 정도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축장이가 된 거죠. 이걸 손으로 비비면 그냥 다 나달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관수의 대표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시죠. 그래서 꼭 관수를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 관수 시설은 있으시죠? 말씀이 없으신데요? 제가 저번에 재작년인가 제천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관수 시설 있으시죠? 네 했는데 끝나고 관수 보조사 받으실 뻔했는데 다 손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은 관수 좀 보조든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수 방법에 따라서 수량이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느냐, 그냥 물만 주고 했을 때와 그리고 여기다가 양분까지 같이 줬을 때 수량이 61%까지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수는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재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마 본격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오미자 재배 환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자를 보시면 먼저 기후, 토양, 환경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이 해발입니다. 하지만 원봉은 재배 적지죠. 이미 해발이 여기가 500고지가 되나요? 500고지 되죠. 500고지이다 보니까 거의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전에 300m라고 했는데 작년의 기상 상황을 따지면 100m는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300에다가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수에 750고지 가봤는데요, 피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진안만 봐도 진안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해발이 낮아요. 저쪽 뭐 대군이라든지 이런 운장산 이런 쪽이나 좀 높지, 저희 시험장도 해봐야 270고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장도 적정한 재배 적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거의 해발 400 이상은 돼야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0m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도가 워낙 높고 100m 자체에서도 기상의 조건이 맞춰져 버리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래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양은 당연히 모래가 많은 사질 토양을 좋아합니다. 약용작물 중에서 물을 좋아하는 약초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가 뭘까요? 오미자는 물 안 좋아한다니까요. 수선화뿐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약초는 걔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모든 약초는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순간 다 썩기 시작합니다. 오미자의 가뭄 피해도 크다고 했지만 오미자 물속에 3일만 담궈놓으면 다 그새 뿌리처럼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중요한데 대부분 다 경사지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습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죠. 그리고 지역은 동북향이나 북향이 좋다고 하죠.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도 저녁 오후 햇살보다는 아침 햇살을 받게 주로 하고 있죠. 자, 1년의 재배력을 보면 이 상태로 계속 돌아가게 되죠. 처음에 재배를 하면 먼저 예정지 관리를 해놓고 유인트를 그 전에 준비를 해놓고 오미자를 심는, 묘목을 심는 거는 11월에도 심어도 되고 3월에 심어도 되죠. 봄 식재나 가을 식재나 따지는데 선택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어차피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뒤에서. 식재는 이제 뭐 내가 부득이하게 가을에 못 심게 됐다 그러면 그 사놓으신 묘목이나 또 갖고 계신 묘목을 가시해놨다가 다음 봄에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기비 3월에 주고 줄기 유인, 아마 이 줄기 유인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정과 줄기 유인 두 개가 오미자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웃거름과 제초 작업, 그리고 병해충 방지하고 나면 9월부터 10월에 수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판매한 뒤에 지금 이 시점에가 전정을 하는 주 시점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1년의 패턴을 가지고 시작하고 이제 다시 2년차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줄기유인은 이제 크게 하진 않죠. 2년차부터. 그래서 이런 패턴의 1년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지 관리를 보시면 약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정지 관리예요. 미리 땅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심어버리면 당연히 좋은 결론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미자 같은 경우도 최소 2, 3개월인데 그래도 1년 전에는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을 받으실 때에도 보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땅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재배를 했는데 받아서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연구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도, 지난 센터에서도 저희가 농가를 미리 찾아가 봤어요. 이 땅 여기는 주시면 안 된다. 이런 데는 하면 안 된다. 근데 굳이 또 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역시나 당연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냐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작물에 재배하는 기초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땅이 맞지 않은 곳에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안 된다고 하면 객토라든지 절토라든지 예정지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pH는 꼭 맞추셔야 되죠. 이 pH가 작물 생육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게 pH가 안 맞으면 양분을 뿌리가 빨아먹어야 되는데 밖으로 내놓죠. 그래서 작물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다 산성 토양이라고 하고 있죠. pH 재보면 거의 다 막 4, 4.5, 잘해야 5, 그리고 이제 석회 뿌려야 6 올라가고 그렇죠. 이 우리나라 토양은 왜 이렇게 산성인가요? 왜 산성인가요? 우리나라 토양은? 막 미국이나 중국 가보면 땅 파보면 막 시커멓게 미물도 많고 pH도 막 다 6.5 이러는데 우리나라 토양 왜 다 파보면 다 이것밖에 안 될까요? 다 파면 막 4.5, 5.5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연구사 처음 면접 볼 때 이걸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이냐고. 물론 퇴비와 비료를 많이 줘서
그거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것도 정답의 0.5%를 맞추는 겁니다. 홍수가 많이 나서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0.5% 맞아요. 나머지 99%는 우리나라 토양은 원래 산성 토양입니다. 모재를 화강암을 모재로 하는 기본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상당히 그리고 늙은 토양이에요. 미국이나 중국같이 그런 신생아적인 토양이 아니라 늙은 토양이다 보니까 이 토양이 산성, 그래서 석회나 이런 걸 줘도 다시 홍수랑 다 금방 떠내려가 버리죠. 잡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2, 3년 주기로 석회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pH를 높여주게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먼저 얘기를 해드렸네요.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 아주 잘 자라는 작물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많이 안 자라는데 진달래와 소나무가 대표적인 산성에서 잘 자라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H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석회 시험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가리는 퇴비 같은 경우는 약 300평에 1.5톤 정도 처음에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오미자는 다비식물입니다. 그래서 해가 더 갈수록 비료를 더 줘야 돼요. 11년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저희가 우주 지난 장수에 토양이 적정한가를 pH를 또 흙을 떠다가 해봤어요. 농가당 연론같이 해가지고 평균을 재봤는데 역시나 pH는 이 정도, 그래도 준수하게 나온 편입니다. 적정은 6에서 6.5.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pH가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pH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토양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땅이 어떤가, 어디라도 내 흙을 퍼서 어디다가라도 한번 내 땅 어떤지 맡겨보시고. 없으세요? 없으면 안 되는데. 토양은 꼭 1년에 2번은 토양 분석을, 안 되면 한 번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시점이 처음에 기비를 주기 전에. 그래야 내가 이 땅에다가 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얼마나 정도 비료를 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수확 후에 해서 양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 분석을 맡기시면 이렇게 심의 처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편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편도 받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모바일로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분석을 맡기시면 여기에 내 땅의 상태가 어떻고, 만약에 오미자라면 오미자가 적신지 아닌지 다 파악이 돼서 나오고요. 또 비료를 얼마나, 뭐는 얼마 줘라, 뭐는 얼마 줘라, 얼마 줘라 이렇게 처방서가 나오니까 꼭 이거는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이라도 분석을 하면 그 진흥청의 흙토럼이라고 있는 프로그램에 내 땅에 등록이 됩니다. 이게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계속 토양 분석을 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돼서 등록이 돼 있어요. 내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흙토람에서 확인을 가능하게, 지금 내가 오미자를 재배하다가 이제 오미자는 그만하고 다른 콩이나 다른 거 짓고 싶다. 그럼 여기서요 등록증 작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23작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콩을 선택하시면 12처방서가 여기서 바로 바뀌어요. 그냥 뭐 얼마 주고 뭐 얼마 줘라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토양 분석을 꼭 한 번이라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양 분석하면 막 20만원씩 30만원씩 들어요. 그죠? 안 들어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관한테는 분석료가 유료입니다. 하지만 농업인에게는 100% 공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셨다니까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린 거예요. 농업인들에게는 유일하게 공짜입니다. 분석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양의 조건은 고상이 흙이죠. 그리고 기상은 공기, 액상은 물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비율은 흙이 50, 그리고 공기가 25, 물이 25. 이 정도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땅을 대부분 보시면 기상이 가장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결국엔 땅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상을 높일 수 있는 것, 땅 속에 공간을 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볏짚 넣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간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갖춘 것과
오미자인데 바로 여기 이쪽과 바로 옆입니다. 근데 보시면 옆에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이쪽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이거는 병해충에 걸린 건가요? 생리장애에 걸린 건가요? 생리장애인가요? 어떻게 생리장애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일단 답은 맞아요. 네, 답은 맞습니다. 근데 이 생리장애와 병해충을 구분하실 때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생리장애는 이렇게 입 끝부터 입이 황화되면서 입 끝부터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병 걸리면 나 아프니까 여기 손끝부터 아파 하고 발끝부터 아파 그렇게 오나요? 병해충은 부위를 가리지 않아요.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과 생리장애는 쉽게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이 생리장애가 그러면 이것이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느냐 알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전국에 한두 명? 이라고밖에 얘기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양 분석을 꼭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땅에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오미자에서 가장 부족한 생리장애의 원인은 붕소입니다. 그래서 붕소를 꼭 주라고 하죠. 그래서 붕소를 300평당 한 4-5kg 정도 이렇게 뿌리라고 한 포에 그 정도로 지금 주라고 하고 있어요. 또 주는 시점은 꽃 피기 한 2주 전. 이 시점에 꼭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부족한 게 마그네슘인데 솔직히 퇴비만 잘 주면 붕소 이외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미량원소에는. 어떻게 보면 토양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농약방 가면 이거 영양제 주면 좋다, 이거 주면 좋다 해요. 그러면 가서 주면 효과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의 없어요. 그냥 비료나 템이 잘 주면 그걸로 됩니다. 굳이 더 잘 주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약방 장사해 주실 생각 아니시면 굳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제가 여기 300평당 붕소 석회 같은 거 3-4kg 정도, 이 정도 3kg 정도 주시라고 약 개화가 4월 말부터 시작되니까 그 2주 전부터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석회 시험을 왜 2-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벼가 막 너무 색깔이 노란해가지고 녹색으로 막 시커멓게 만들려면 질소 몽땅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바로 다음날 죽고 나서 돌아서면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죠? 막 수량도 엄청나고 벼 막 쓰러질 정도로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석회는 딸랑 줘봐야 이 pH 올라가는데 1년이 걸려요. 질소는 빠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속효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석회 같은 경우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죠. 완효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리 예정지 거래를 1년 전부터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막 석회 주고 토양에서 다음날 바로 한다고 해서 pH 막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 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지 않아도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pH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토양의 여건을 갖고 있어요. 이런 조건이 맞춰져야 오미자 재배에도 당연히 수량성을 확보가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농가도 나 수량만 많으면 돼 하는 거는 한옥입니다. 한옥. 내 땅이 어떤지 보고 내 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상농이거든요. 토양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막상 해보시면 물리성이라든지 화학성이라든지 미생물성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별거 없어요. 얘기 나오는 게. 깊이 가라라, 초생재배해라, 배수해라, 관수해라 다 반복되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만 맞춰주면 오미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재배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꼭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초생재배는 아시죠? 녹비 작물을 심는 겁니다. 예전에 헤어리 배지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라이그라스라든지 뭐 호미, 겨울에는 호미를 또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갈아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